파리의 한 대학교 강의실 안 교수와 중국인으로 보이는 학생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죠. 한국은 가난한 후진국입니다. 중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예요. 강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학생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수는 단 한마디로 중국 학생의 입을 막아버렸고 곧 강의실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한 영국인 학생은 중국 학생을 직접 한국으로 데려가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테일러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는 파리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 특성상 여러 나라의 경제 구조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동아시아 경제 구조를 주제로 하는 특별 강의가 열렸고 그 강의에는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죠. 이 강의는 교수님의 주도 아래 각국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한 중국인 학생의 황당한 발언이 이 강의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고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디지털 산업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의 거주 인프라와 부유한 삶의 표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셨어요. 특히 교수님은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예로 들며 그 내부의 헬스장과 수영장은 물론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점을 강조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아파트에 대해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영국에서는 주로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아파트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단지 내에 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편의시설이 있다는 것은 제게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또한 단지 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며 마을처럼 생활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아파트 문화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공동체와 편리함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그때 한 중국 학생이 손도 들지 않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90% 사람들이 휴대폰도 살 수 없는 가난한 후진국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학생을 쳐다봤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중국 학생에게 발언권을 주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자신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한국 경제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제는 전부 중국의 세금 지원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이 없으면 단 하루도 경제를 유지할 수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한국의 아파트는 내부에 화장실조차 없는 가난한 주거 형태라며 조롱하기까지 했죠. 그는 한국 아파트를 허울 뿐인 구조물이라며 실제로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발언은 계속 이어졌고 그럴수록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의 얼굴에는 점점 의문과 비웃음이 섞인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교수님은 그의 말에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다 이내 조금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생, 당신은 한국 아파트를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인터넷에서 들은 이야기만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러나 이내 그는 논점을 바꾸며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아파트가 아무리 현대적이라고 해도 그것은 단지 겉모습에 불과하다며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빈부격차와 주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아파트 몇 채가 한국 전체를 대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화려함도 결국 중국의 경제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강의실의 분위기는 그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아마도 논점이 흐려지는 이 상황을 정리할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불필요한 논쟁을 길게 이어가는 대신 강의의 초점을 되찾고 싶으셨던 것 같았어요. 곧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세계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입니다. 학생, 지금 사용하는 휴대폰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중국 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교수님은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휴대폰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요청하셨어요. 강의실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휴대폰들이 올라왔지만 대부분은 한국의 삼성 제품이었고 중국산 휴대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강의실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국입니다. 반면 중국산 휴대폰은 이곳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렵군요. 이것이 바로 중국과 한국 경제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교수님의 이 말에 강의실은 숙연해졌고 중국 학생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경제 성장 배경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후 황폐한 상황에서부터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과 혁신 덕분입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산업과 반도체 기술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며 그 결과 한국은 단기간에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때 강의실 한쪽에서 또 다른 중국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하지만 중국인들이 없었다면 한국은 공장 운영조차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학생,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해보죠. 왜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옵니까? 정말 중국이 한국보다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라면 굳이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수님의 이 질문에 잠시 침묵했던 중국 학생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건 단지 한국이 값싼 중국인 노동력을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독립적인 경제 시스템 없이도 중국의 인적 자원 덕에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한국 경제는 중국에 기대어 서 있는 구조 아닙니까? 라고 주장했죠. 교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생각하시더니 이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반박하셨습니다. 학생, 한국이 중국 노동력을 활용한다고 해서 그 경제를 의존적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국 경제의 다양성과 기회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예에 불과합니다.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한국이 이룩한 기술적 혁신과 세계적 경쟁력을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의 자립적 기반 아닙니까? 값싼 노동력의 착취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해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던져볼게요. 중국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중국 경제가 한국보다 강력하다면 왜 수많은 중국인이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수님의 반문에 중국 학생은 대답하지 못했고 강의실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곧 경제적 부유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날 강의가 끝난 뒤 저는 강의실 밖에서 그 중국 학생 장웨이와 마주쳤습니다. 사실 장웨이와 저는 강의 초반부터 자주 토론하며 친분을 쌓은 사이였어요.
그는 제게 다가와 다소 굳은 표정으로 말했죠. 리처드, 오늘 강의에서 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 교수님은 내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 저는 한숨을 쉬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장웨이, 내가 말한 부분 중에 오류가 많았던 건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한국 아파트에 화장실이 없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리듯 말했죠. 그런 얘기를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서. 하지만 한국은 중국이 없으면 지금처럼 살 수 없다는 건 사실이야. 장웨이, 내가 널 설득하려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게 중요해. 오늘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성장한 나라야. 반도체나 전자산업 같은 분야에서 한국이 이룬 성과를 부정할 순 없잖아. 제 말을 듣던 장웨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불만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중국이 없으면 한국은 부품을 조달할 수도 없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물론 중국과 한국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야. 하지만 그걸 단순히 중국이 한국을 떠받치고 있다고 해석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시각이지 않아? 장웨이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이내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난 한국이 과장된 이미지로 포장된 나라라고 생각해. 중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믿어. 그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저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장웨이, 내가 한국에 방문해보고 직접 느낀 경험을 들려줄게. 한국의 경제와 문화는 단순히 외부 도움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야. 특히 그들의 혁신과 창의성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 시각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몰라. 그는 여전히 완강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겠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웨이가 저를 보며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리처드, 이번 방학 때 나와 함께 중국에 가보는 게 어때? 내가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직접 보여줄게. 내가 말하는 한국의 성공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알게 될 거야.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 장웨이. 그렇다면 중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 대신 나도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알려줄 기회를 가질 거야.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의 여행이 그의 고정관념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장웨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그의 고향인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첫날부터 장웨이는 저를 자랑스레 안내하며 중국의 거대함과 화려함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천안문 광장을 방문하고 자금성을 둘러봤습니다. 확실히 그곳은 압도적인 규모와 역사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했어요. 리처드, 봐. 이런 유적을 가진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지? 장웨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야, 장웨이. 중국의 문화유산은 확실히 세계적이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중국이 가진 또 다른 면모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베이징 시내를 걷다 보면 공기가 탁해 숨쉬기가 힘들었고 거리 곳곳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줄을 서야 할 상황에서도 새치기가 빈번히 일어났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제 바로 앞에서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튄 것을 보고 기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웨이도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애써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 웃으며 이건 그냥 우연이야, 리처드. 우리나라가 크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 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도심을 걸어가다 보니 인도 한쪽에 아무렇게나 싸놓은 배설물을 발견했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더러워진 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심지어 한 공공 화장실에 갔을 때는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고 내부가 너무도 비위생적이라 제대로 이용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화가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꽤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도착했다는 택시기사의 말에 눈을 뜨고 깜짝 놀랐어요. 택시비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 찍혀 있었거든요. 저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물었지만 기사는 뻔뻔한 태도로 야간 추가 요금과 거리 요금을 포함한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저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만 이국 땅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조심스러워 결국 돈을 지불하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웨이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얼굴이 새빨개져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리처드, 정말 미안해.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아마 내가 외국인이라 그렇게 된 걸지도 몰라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중국의 현실과 무질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장웨이 역시 이런 현실에 대해 더 이상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후반부로 갈수록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여행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해졌습니다. 무질서한 환경과 반복되는 불쾌한 경험들은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도 장웨이는 눈치 없이 이 정도면 중국은 정말 괜찮은 나라야. 한국은 더 심할 거야 라며 한국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 장웨이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웨이, 내가 너의 나라를 경험해보고 있는 것처럼 너도 다른 나라를 제대로 경험해볼 필요가 있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려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어때? 우리 비행기표를 연기하고 한국에 들렀다 돌아가자. 장웨이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상치 못한 한국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고 체계적이었어요. 공항의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적혀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은 매우 신속했고 짐을 찾는데도 전혀 혼잡함이 없었어요. 장웨이도 처음에는 여긴 정말 다르네 라며 감탄하는 듯 했지만 곧이어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공항만 깨끗하고 체계적일 뿐이겠지. 막상 서울로 들어가 보면 중국보다 더 후졌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지만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깨끗하게 정돈된 길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는 거리와 도로 위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지어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전에 중국에서 경험했던 혼란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솔직히 중국에서는 길거리에 나오자마자 오줌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였는데 한국은 공기부터가 상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도 이 모든 질서와 깨끗함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던 중 피곤이 밀려왔고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눈을 붙이려는 순간 장웨이가 저를 흔들며 깨우더라고요. 그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리처드, 너 또 자면 이 택시기사가 너에게 택시비 바가지를 씌울 것 같은데. 괜찮겠어? 여기라고 다를 게 없을걸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중국인 택시기사가 저에게 저지른 바가지 행위는 불법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장웨이가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웃어넘기는 태도를 보이다니요. 저는 장웨이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웨이, 한국은 정확하게 미터기를 사용해서 요금을 산정해. 중국처럼 바가지를 씌우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택시기사님과 대화를 나눠봤을 때도
그분은 친절하고 정직했어. 서울로 들어오는 동안 장웨이의 태도는 여전히 고집스러웠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느꼈음에도 그는 공항이야, 뭐, 어느 나라나 깔끔하지라며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그의 말을 점점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교통, 가로수와 조화를 이루며 줄지어 선 최신식 건물들, 그리고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거리는 마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어요. 장웨이의 표정을 살펴보니 처음에는 자신만만하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입을 꾹 다물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어색하고도 우스워 보이던지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한국의 현실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길거리에 걸려있는 광고판과 깔끔하게 관리된 인도,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택시가 잠시 신호 대기를 하는 동안 길가에서 어린아이가 어른의 손을 꼭 잡고 차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사소한 장면조차도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이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장웨이는 잠시 뒤 고개를 돌리더니 어설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시는 생각보다 깨끗하네. 하지만 서울만 이러는 걸 거야. 그의 말은 여전히 고집스럽지만 그 속엔 약간의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굳이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의 고정관념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택시는 곧 우리가 머물 숙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장웨이에게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직접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호텔 대신 아파트를 예약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정돈된 경관과 깔끔하게 관리된 외부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와 산책로, 심지어는 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장웨이는 이 모든 것을 둘러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무언가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숙소로 올라가며 제가 일부러 고른 이 아파트가 장웨이에게 어떤 인상을 남길지 내심 기대가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도 깔끔했고 도착한 아파트는 최신식 설비로 가득했습니다. 자동으로 조명을 켜주는 센서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넓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까지. 저는 장웨이의 반응을 살폈고 그는 무심한 척하려 애쓰는 듯 했지만 눈빛에서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괜찮네. 그는 짧게 한마디만 했지만 그 말 속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웃으며 한국에선 이런 주거 환경은 흔한 거야. 아파트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편리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웨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어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말이야, 장웨이. 내가 교수님 앞에서 한국 아파트엔 화장실도 없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여기 봐. 화장실이 2개나 있어. 어디서 그런 이상한 정보를 읽고 와서 교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또 말끝에 살짝 웃음을 섞으며 장웨이를 바라보니 그의 얼굴이 점점 붉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장웨이는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그때는 인터넷에서 본 글을 그냥 믿었던 것 같다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말한 것이 창피하다며 작은 목소리로 인정하더라고요. 그의 말 속엔 약간의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부터는 직접 확인해보고 판단해. 한국의 아파트는 너도 알겠지만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설계된 공간이야.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 장웨이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은 조금 쑥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근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식당의 내부는 밝고 깔끔했으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한 분은 재빠르게 우리 자리를 안내했고 다른 분은 물과 메뉴판을 정성껏 준비해 주었어요. 테이블마다 준비된 기본 반찬은 보기만 해도 정갈하고 한쪽에 놓인 손님을 위한 소독제까지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고소한 불고기의 향이 금세 공간을 채웠습니다.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입안에서 퍼지는 풍미의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아삭한 김치와 함께 곁들여 먹으니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장웨이도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한식의 모습에 약간 망설이는 듯 했지만 몇 번 맛본 뒤로는 접시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간중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한참 후에야 이건 정말 맛있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솔직한 반응에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과 배려심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중 한 분이 자신의 자리 근처에서 떨어진 반찬 그릇을 주워 종업원에게 건네며 수고 많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종업원은 고맙다며 꾸벅 인사했고 그 짧은 교류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묻어나왔어요. 또한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할 때 한 손님이 문을 열고 나가며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 작은 배려가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장웨이는 그런 장면을 흘낏 보더니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저는 한국 음식의 풍미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작은 배려와 시민의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택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장웨이를 향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장웨이, 이제도 한국이 중국 없이는 못 사는 가난한 후진국으로 보여. 그 질문에는 장웨이가 한국에 와서 보고 느낀 것들이 그의 생각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웨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것 같아. 너 덕분에 이제 제대로 알게 됐어. 솔직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처럼 생각했는지 지금 와서 부끄럽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말을 하고 다녔던 게 참 어리석었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쳤던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제야 깨달았어.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장웨이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뿌듯했어요. 그의 표정은 이제 더 이상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자신감 가득했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이 짧은 여행 동안 경험한 한국의 모습 덕분임을 확신하며 이 여정이 그에게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랐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 학생의 잘못된 생각에 일침을 날린 영국 교수님의 날카로운 통찰도 멋지지만 장웨이 씨를 직접 한국에 데려가 그동안 왜곡된 시각을 바꾸게 만든 리처드님의 진심, 어린 노력도 정말 인상 깊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순간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